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사 미스터리 두 번째, 조선시대 왕들의 의심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그 네 번째 의심스럽게 죽은 왕, 바로 선조가 되겠습니다. 자, 선조의 아들 순하군 편에서 한번 이야기가 잠깐 나오긴 했었죠. 그래서 그 순하군의 아버지인 선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 순하군이 조선 최고의 사이코패스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선조가 참 암군이었다. 조선을 대표하는 뭐 몇 명의 암군이 있는데 거의 선조가 그 중에서도 최고가 아니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선조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개인적으로 조선의 왕 중에 가장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선조이긴 한데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은, 인간적으로는 참 좀 불쌍하기도 한 왕이 선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MBC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의에서 가져온 선조의 사진이고요. 선조는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앉은 중종과 창빈, 안시의 차남이었던 덕훈군 이초의 삼남으로 왕위와는 애초에 거리가 먼 반계의 인물이었습니다. 명종의 뒤를 이을 예정이었던 순화세자가 사망을 하면서 명종과 인순 왕후의 양자로 들어가서 왕위에 앉을 수가 있었던 게 바로 선조죠. 반계에다가 적통도 아니고 서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꽤 고단한 왕자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정치적인 능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던 탓인지, 인복이 많았던 탓인지 이 시기에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기는 했는데, 유성룡, 이향복, 이덕형, 이황, 이이, 권율, 이순신, 이원익,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다 이 시대를 풍미했던 어떤 영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재들인데, 아마 이게 난세였기 때문에, 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난세는 영웅이 나타난다 라는 것처럼,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이 난세였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이 더 많이 나타났던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위협받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하들의 편을 가르면서 이용을 했고요. 정철과 합세해서 정여립을 몰아내면서 힘있는 권신들을 죽이거나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또한 기축옥사와 호남 사림을 이끌던 정계청을 죽이면서 그를 따르던 선비 500명 가까이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거나 귀양을 보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왕권 강화에 굉장히 사활을 걸었던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는 왕권을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오륜의 하나인 군신 유의, 임금과 신하 간의 어떤 의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걸 완전히 저버리는 행동을 했던 게 선조였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선조에게 복종은 하지만 충성하는 신하는 없어지는 그런 사태를 불러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의 동태에 대한 오판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임진왜란을 맞이한 선조는 나라를 다스릴 책임을 광해군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걸 분조라고 하죠. 조정을 나눈다. 나누어 준 뒤에 본인은 요동을 넘어 명나라에 망명하겠다는 헛소리까지 내뱉습니다. 전쟁 중에 왕이 나는 명나라로 망명할 거야, 이런 헛소리를 한 거예요. 상이 이어 요동으로 들어갈 일에 대하여 말하자 흥원이 아뢰기를 요동의 인심이 몹시 험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찌 갈만한 지역을 말하지 않는가. 내가 천자의 나라에서 죽는 것은 괜찮지만 외적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자,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왕인데 조선 땅에서 죽는 거는 죽을 수는 없고, 천자의 나라, 그러니까 명나라에 가서 죽는 거는 괜찮다, 이런 소리를 한 거죠. 또
상이 곽에게 하문하기를 요동으로 건너가는 것이 어떠한가 하자 곽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의 말에 전일에 외적과 통신한 일이 있었으므로 명조가 지금은 비록 포용해 주고 있지만 꼭 받아줄지의 여부는 기필할 수 없다. 만약 적병이 뒤쫓아오면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도 그럴듯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의논이 많으면 좋지 않은 것이다. 지금 백방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가는 곳에는 외적도 갈 수 있으므로 본국에 있으면 발붙일 땅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흥원이 이르기를 소신의 생각에는 요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들어갔다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무리 그렇더라도 나는 반드시 압록강을 건널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명나라에서 받아주겠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일단 들어가고 보겠다는 거고 주변에서는 이런 선조를 말리고 있는 거죠. 상이 이르기를 요동으로 건너가는 것은 피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안남국이 멸망당하고 스스로 중국에 입조하니 명조에게 병사를 동원하여 안남으로 보내 안남을 회복시킨 적이 있었다. 나도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였기에 요동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세자는 북도로 가고 영상이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자, 또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요동으로 건너가는 건 나 혼자 살겠다는 게 아니야. 내가 일단 명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병사를 동원해서 다시 돌아올 거야. 뭐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상이 이르기를 어려워하지 말고 각각 말을 해보라. 북도로 가는 것도 종묘사직의 중대한 일이니 불갑을 많이 보내야 한다. 호파는 북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 나는 종묘사직에 죄를 지었으니 수행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나라를 떠나 지성으로서 사대하면 명조가 반드시 포용하여 우리를 받아들일 것이요 거절까지는 않을 것이다. 경들은 병이 있는 것 같으니 모두들 북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 꼭 요동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형세가 어려우면 강계로 가더라도 해로울 것이 뭐 있겠는가 하니 군신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충겸이 아뢰기를 나이는 몇 명이나 분산하여 보낼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을 만한 수령에게 맡기면 그 친척이나 다름없이 받들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세자와 함께 북도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요동으로 가는 데에는 내전 및 두세 명의 비비는 부득이 대동하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선조는 일단 신하들은 다 누구? 자신의 아들인 광해군에게 주고 함경북도 쪽으로 가서 거기서 외적과 맞서 싸우고 나는 자기 와이프와 비빈 그러니까 첩들이죠 만 데리고 명나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떼거지로 가면 명나라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으니까. 선조의 어떤 성향이 보이죠. 이처럼 선조가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나라를 버리고 명나라로 가겠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직접 가서 명나라에 도움을 청하겠다라는 것이었지만 전쟁 중인 나라의 임금이 남의 나라에 가겠다는 건 이미 나라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선의 백성들에게 왕실은 신임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이를 눈치챈 선조 역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그나마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던 이순신을 백의종군시키는 등 저열한 깎아내리기를 시전하게 됩니다. 이런 그의 행태는 자식이었던 광해군에게까지 이어지는데 선조는 8명의 부인에게서 14남 11녀를 둘 정도로 자식복이 많은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의인왕후 박씨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고 공빈 김씨와의 사이에서 임해군과 광해군이 태어나면서 광해군을 세자 자리에 앉힙니다. 임해군은 정원군 오남이죠. 훗날 인조의 아버지 원종이 되는 인물, 그 다음에 순화군 등과 함께 사람 죽이는 것이 취미였을 정도의 어떤 사이코패스였기 때문에 아무리 선조였다고 해도 얘한테 왕자를 넘기면 큰일 나겠다라는 정도의 자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남인 임해군 대신에 광해군을 세자에 앉힌 거죠. 그리고 이 장남과 오남, 육남 이 세 형제는
사람 죽이는 게 취미였던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세자의 자리를 내어주고 분조 조정을 나눠서 자신의 역할까지 떼어준 선조는 어쨌든 중국으로 도망치려던 자신과는 달리 조선에서 외적과 어떻게든 맞서는 광해군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광해군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전쟁 중에도 여러 차례 양위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네가 왕해 라는 소동을 벌이면서 광해군을 떠보기까지 하지만 사실 물론 양위를 할 생각 따위가 없었죠.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은 영화 대립군에서도 참 잘 드러나고 있어요. 1592년 임진왜란, 조선은 둘로 나뉘고 왕은 나라를 버렸다. 자, 영화 대립군의 포스터 20세기 폭스코리아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광해군이 직접 거절하고 심수경, 양사, 김응남, 이재민, 정원 등이 양위하지 말라고 간청을 하니까 슬그머니 이 양위 의사를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기록을 작성한 사가는 여기에 자신의 생각을 덧답니다. 사신은 논한다. 상이 200년 조종의 기업을 당저 현재의 임금에 이르러 남김없이 다 멸망시켜 놓고 점퇴하면서 다시는 백성의 윗자리에 군림하지 않고자 하여 하루아침에 병을 이유로 총명하고 인효한 후사에게 대의를 물려주려고 하니 그 심정은 진실로 서글프나 그 뜻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다. 진실로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겠는가? 대신으로서는 눈물을 흘리며 봉행하더라도 잘못됨이 없을 것인데 어찌하여 백관을 이끌고 백관을 인솔하고 끈질기게 설득하고 극력 간쟁하여 반드시 승낙을 받고서야 그만두려 하는가? 외적이 물러가기 전에 그 일을 시행하려 하면 우선 외적이 물러가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간쟁하고 외적이 물러간 다음에 그 일을 시행하려 하면 우선 환도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간쟁하고 환도한 다음에 그 일을 하려 하면 중국의 조사가 공간에 있음으로 할 수가 없다 하고 조사가 돌아간 다음에 그 일을 하려 하면 세자가 어려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세월을 끌며 말을 바꿔 임금과 신하 사이에 마치 어린아이가 서로 희롱하는 것처럼 하였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살이인가? 당시에 세자의 나이가 이미 약관이었고 학문도 고명하였으며 덕망도 이미 성숙하였으니 대의를 이어받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난을 평정하고 화를 종식시켰을 것인데 계속 어린 세자라고 하였다. 예부터 약관의 어린 세자가 언제 있었던가? 끊임없이 간증하여 상에 훌륭했던 생각을 중지시켰으니 매우 애석한 일이다. 선조실록 26년 9월 7일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실록을 작성하는 사관마저도 이 나라를 멸망시킬 뻔했던 왕이 이렇게 능력 좋은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하는데 왜 대신들이 나서서 이걸 말렸냐? 계속 핑계를 대고 하다 세자의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서 말리는데 세자의 나이가 그때 이미 약관이 지났다. 20살이 넘었다. 근데 어떻게 어린 세자라고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지금 사관이 화가 많이 난 거죠. 게다가 정유재란마저 끝나자 그 와중에도 선조는 새로 맞은 임목 왕후와의 사이에서 영창대군을 또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영창대군을 세자 자리에 앉힐 계획을 세웁니다. 특히 몸이 늙고 노쇠한 느낌이 들자 선조 41년에 3명의 정승을 불러들여서 영창대군을 세자에 앉히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까지 합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등의 풍파를 겪으면서 16년 동안이나 세자 자리를 지켜온 34살의 광해군을 몰아내고 겨우 당시에 2살짜리 아기였던 이 영창대군에게 왕자를 물려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물은 게 제정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선조의 죽음에 대해 의문이 시작됩니다. 골골대기는 했지만 그래도 갑자기 죽을 정도는 아니었던 선조가 어느 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로써 영창대군의 왕위 계승 문제도 그대로 끝이 나버립니다. 자, 왕이 되고 싶소이다.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가져온 광해군의 모습, CJ 엔터테인먼트고요.
하지만 광해군 일기에서 한 문장이 광해군이 선조를 독살했다라는 증거로 제시가 됩니다. 미시에 찹쌀밥을 진어했는데 갑자기 기가 막히는 병이 발생하여 위급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미시에 찹쌀밥을 만들어서 왕에게 갖다 바쳤는데 그걸 먹고 나서 왕이 갑자기 기가 막히는 병이 발생해서 위급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조가 광해군의 동궁전에 들렸는데 이때 찹쌀밥을 먹고 이 기가 막히는 병이 발생해서 위급한 상태가 되고 바로 그날 죽었다는 거죠. 임금의 몸이 이상하게 검푸르니 바깥의 소문이 헛말이 아니다.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광해군이 선조를 독살했다라는 증거가 되기는 약합니다. 실제로도 아무리 선조가 총애했다고 해도 2살짜리 영창대군이 광해군을 밀어내고 세자 자리에 앉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죠. 이미 16년 동안이나 세자 자리를 지키면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자신의 어떤 충분한 세력들을 모아둔 광해군을 2살짜리 애기가 밀어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광해군의 입장에서도 선조를 죽일 만큼의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죠. 단지 영의정이었던 유영경이 선조가 광해군을 정식 후계자로 인정하는 교지를 빼돌렸다가 적발되면서 삭탈관직 당하고 마침내 자결 명령을 받는 최후를 맞긴 했지만 말이죠. 그렇다고 모든 의심점이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동궁정을 직접 방문할 정도로 정정했던 선조가 하필이면 동궁전을 방문해서 찹쌀밥을 먹고 나서 급사했다는 점, 임금이 죽었으니 당시 시대당에서는 당연히 큰 벌을 받았어야 할 어이 허준이 광해군의 비호 덕분에 귀양을 가서 동의보감을 저술할 정도로 여유로운 지원을 받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긴 하죠. 때문에 저는 광해군을 따르던 북인 무리들이 광해군도 모르게 어떤 거사를 벌인 뒤에 광해군에게 사후보고 형태로 사건의 전말을 알렸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실제로 광해군은 임해군을 시작으로 봉산 옥사나 개축 옥사 등 사실상 영모가 아닌 과장과 허위성 짙은 보고에도 주저없이 신하들을 쳐냈지만 기자헌과 이첨을 중심으로 한 대북 세력만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붕당 사이에 이간질을 벌이고 한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그나마 선조로서는 가장 잘했던 붕당 간의 어떤 균형 잡기를 광해군은 실패했던 거죠. 그리고 광해군 자신조차도 위협을 느낄 정도로 대북파의 힘이 커지니까 뒤늦게 이를 견제하려다가 양쪽 모두 서인 세력에 의해서 추출되는 인조반정의 결정적 요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선조의 돌연사, 어이허준의 휴가와 같은 귀양살이, 대북파의 엄청난 성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선조의 죽음에 충분히 독살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